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집집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보물이 도착했을 겁니다. 이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사사건건은 어제 치러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 토론 경제 분야 현안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먼저 경제 분야 TV 토론 전문가 입장에서 한 줄 평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 주장은 성장에 초점을 두었소. 네. 토론은 다소 수박겉핥기였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겠지만 모두 다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나 제로 성장, 저성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초점을 뒀다라는 면에서는 이색적이었습니다. 네네. 주장은 그러했는데 서로 간의 토론을 하면서 지적을 할 때는 다소 겉만 이렇게 돌았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았어요. 핵심을 짚거나 예. 구체적인 방향을 지적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네네. 이런 걸 좀 지적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이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그 지적하는 부분은 좀 겉핥기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역시 거시경제 전문가답게 이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참 눈에 띄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각 후보들이 내건 정책들, 경제 정책들 핵심 공약도 간략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AI를 내세웠습니다. AI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을 이뤄보겠다라는 게 좀 핵심 공약인 것 같고요. 역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가지고 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방향성입니다. 네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부자 증세,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통해서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공통 질문으로 어제 각 후보들에게 이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물었거든요. 후보별 해법 뭐라고 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확실하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겠습니다. 기업이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왜 절반의 국민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취업 대신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왜 폐지를 주어야 합니까? 해답은 분명합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재 정세여야 합니다.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자, 아니다 돈을 풀면 안 된다. 또 규제를 완화하자, 아니다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공약들이 서로 상반되는지 이어지는 면도 있는지 혹시 디테일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없었는지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분의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균형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추경으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렇죠.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추경이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그 부분도 함께 코멘트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과제입니다. 근데 어떻게가 중요하죠. 어떤 방식, 예를 들면 전 정부에서 규제 자유 특구를 마련한다든가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실효성 있게 해낼 것인지 그 방법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생산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이 공약도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에요. 저도 생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으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일단 뭐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장이랄지 각자의 어떤 후보의 공약은 있었지만은 그 안에 좀 디테일한 부분 들어가지 못해서 좀 겉핥기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경제 또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협상이라는 발언과 또 선거 전에 좀 서둘러서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어제 맞붙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여러 각국의 움직임, 190여 개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 지연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서두르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서두르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지연함으로써 내가 유리한 것들, 내가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가져가기를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서두르는 전략 이렇게 된다면 지연 전략과 다르게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무역 협상이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협상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네. 결국 우리 측의 요구도 관철시키고 미국 측의 요구도 어느 정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역 협상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속도 조절이랄까요? 그런 네. 것들이 좀 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난 10년간 그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에서 1에서 2%대로 떨어졌고 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KDI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표를 보면 0%대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후보들의 진단은 각각 어땠는지요? 네,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 우리 경제가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 경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했을 때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는 이런 국면의 이유가 현 정부 때문이다. 혹은 네. 현 의회 때문이다. 서로 미루는 방식인 혹은 거죠. 뭐 전 정부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뭐, 네. 사실 제가 평가를 한다면 이 경제를 구성하는 내수와 외수가 있겠는데 내수 부문이 한없이 위축됐고요. 외수는 한없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이라는 굉장히 고충스러운 숙제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럼 내수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또 외수라는 문제는 어떻게 외교적으로 통상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치적인 진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후보들이 또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내놨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핵심 공약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주장이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골목 상권을 또 활성화시키겠다 하면서 전통시장 상품권의 활용을 좀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유통 생태계를 좀 혁신시키면서 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채무 조정이라고 하면 뭐 상환 유예나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선거마다 등장하는 또 감세, 또 복지 확대 이런 정책들도 어제 좀 나왔는데 정책이 좀 쏟아지다 보니까 유권자들 내용을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네. 후보별로 이국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공약 좀 꼽아서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좀 확충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복지 정책인 거죠. 네. 두 번째는 청년층의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비취업 청년에게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구직활동을 늘려나가는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출산이라든가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민했고요. 주로 좀 복지 확대 쪽에 좀 더 그렇습니다. 많은 방점을 둔 것 같네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감세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 법인세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좀 인하하겠다. 그리고 직장인이 받고 있는 성과급이 있는데 네. 그 성과급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보겠다라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주택 관련 세금을 깎아보겠다라는 방향성, 감세와 관련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좀 보면은 지원하는 만큼 돈이 들잖아요. 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감세 공약은 쏟아지는데 또 세수는 부족하기도 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자주 나오는 대목이 이 선심성 공약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에 있는 지금 정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후보들이 어떤 미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약해 나갈 것인지 서로 그 로드맵과 로드맵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모든 국민에게 나한테 표를 좀 주세요. 모든 국민 나에게만 표 주세요. 선심성,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그냥 많은 국민이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표를 나한테 주겠지 하는 방식으로 정책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선택해야 될 성장 모델인지 그 로드맵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쟁적인 치열한 토론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좀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계승하거나 확장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져가는 연속성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좀 개인적인 바람도 좀 듣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또 공방이 있었던 경제 논리 중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름을 붙인 이재명 후보의 경기 회복 방안 중에 뭐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라고 뭐 네. 하던데 이게 그 어제 용어가 나왔더라고요. 승수 효과로 인한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를 극단적인 예로 들었다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설명이었고 네. 일단 먼저 승수 효과가 뭔지 좀 간략히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용어고요. 예. 경제학에서는 이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 지출을 하잖아요. 네. 뭔가의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기업으로부터 만약에 트럭을 사준다. 그러면 많은 트럭이 소요가 이뤄지니까 당연히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고용도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장 가동도 늘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자동차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만여 개의 부품들로 구성되니까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게도 많은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럼 많은 2만여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생산 라인 전체가 활성화가 만약에 된다면 지역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한 단위의 정부 지출을 함에 따라서 야기되는 경제의 부양 효과 이런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준석 후보는 외상을 취소하는 걸로 실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무한 동력이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사례를 들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텔에 만약에 예약을 하면서 예약금이 들어갔다. 근데 예약금이 들어가면 10만 원 예약금이 들어간 만큼 그게 예를 들어서 침대 구매로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면 침대 사장님, 침대 유통사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다든가 그 10만 원이 유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돈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들어보면 아까 설명하신 그 승수 효과의 정말 한 예로 이해는 예. 되는데 근데 가장 네. 쉬운 예를 사용한 거죠. 호텔에 비유해서. 네네. 근데 예약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종류의 지적을 했었던 거라고 볼 수 외상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게 실제 경제가 돌아가느냐 이런 거에서 어제 또 공방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가 어쨌든 새 정부가 꾸려질 테고 6월 3일 이후로 네. 우리 경제, 특히나 이제 민생 경제 계속 말은 나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 네. 경제 전문가로서 한번 진단하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독한 제로 성장이 아닌 중성장으로 혹은 고성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기여도를 갖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노동 투입이나 자본 투입은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맨 윗단에 있는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을 키우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총 요소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지 고급 인재, 기술 인재를 확대한다든가 또 R&D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다른 어떤 국가들로부터 기술 추격이나 추월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우월한 기술적 지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고민이 담긴 정책 공약들로 좀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담아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총소요 생산. 총 요소 총요소 생산을 좀 늘리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와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선거 공약을 촘촘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